네, 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책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곁 식물들의 영리한 생존 전략. 이나가키 히데이히로 지엄이고 장은주 옮김의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입니다. 약간 과학적인 좀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그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 일단 39페이지 제가 마킹한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미를 둘러싼 식물의 삶.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오늘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최강의 곤충, 개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을 벌벌 떨게 하는 말벌도 개미에겐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들이 공중에 벌집을 만드는 이유도 결국 개미의 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서라는 거죠. 벌집이 매달린 부분에는 개미가 싫어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고 벌이 개미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지어서 행진하는 개미 군단도 유명하죠. 먹이를 찾아 떠도는 개미 군단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식량이 모조리 바닥나고 가축 역시 뼈도 못 추릴 정도라고 합니다. 개미 군단 행진 앞에서는 인간도 피난을 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개미는 집단으로 습격해오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곤충한 게임에서 기세등등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도 개미 공습에는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개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1페이지 가면 개미에게 어쨌든 곤충 중에 최강은 개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미에게 씨앗을 옮기게 하는 전략에서 엘라이오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레지 씨앗에는 엘라이오솜이라는 젤리 형태의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개미는 이 먹이를 노리고 얼레지 씨앗을 둥지로 옮깁니다. 먹이를 옮겼을 뿐인데 씨앗이 함께 따라왔다는 게 개미의 솔직한 감상이죠. 그 행동은 장난감을 준다는 말에 필요 없는 과자를 사버린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개미 역시 엘라이오솜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엘레지 씨앗을 옮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엘라이오솜 자체를 개미는 별로 필요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먹이만 먹고 이 엘라이오솜 엘라이오솜을 먹고 반대로 얘기했네요. 엘라이오솜을 먹고 씨앗을 버리죠. 씨앗을 개미의 집 근처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다시 발화를 하는 형태로 식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종족을 멀리까지 영역을 확대시켜서 생존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날리는 풍매화도 있고 곤충을 통해서 매기를 하는 충매화도 있고 인간의 몸에 붙어서 가시 형태로 붙어서 가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가시 그런 식물의 다양한 생존 방식 중에 하나죠. 여기에는 이제 개미가 씨앗을 물어 나르고 엘라이오솜만 먹고 씨앗을 버리는 형태로 자신의 생존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얼레지 씨앗뿐만 아니라 애기똥풀 같은 몇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엘라이오솜이 있는 그런 식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개미가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쇳불 아카시아와 개미의 공생이라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 보면 여기 쇳불 아카시아
꿀샘이 있죠. 예, 우리가 흔히 벚나무에 뭐 꿀샘이 벚나무 잎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의 꿀샘 웅덩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공해주고 개미들이 이 쇳불 아카시아의 천적들 뭐 해충들을 이렇게 방어합니다. 예, 오면 물리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쇳불 아카시아 쇳불이 있는데 그 쇳불에서 살아갑니다. 예, 살아가고 쇳불 안에서 생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쇳불 속에서 살면서 이 나무의 꿀샘을 먹으면서 많은 해충들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서로 공생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와 쇳불 아카시아 영상도 한번 보시면 EBS 생명 40억 년의 비밀 일부라는 거기에 보면 소리 없는 지배수 인물 엘라이 오솜 그리고 쇳불 아카시아와 개미의 공생이라는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미. 자, 개미의 얘기였고요. 이제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7페이지. 콩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만남. 뿌리옥 박테리아. 널 궁금해하던 녀석인데, 자, 뿌리옥 박테리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특수 능력의 소유자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질소는 식물 성장에 빠뜨릴 수 없는 원소고요. 보통의 식물은 흙 속에 있는 질소를 흡수하여 이용하는데 흙 속에 항상 질소가 풍부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편 질소는 지구 대기 78%를 차지하는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 질소를 흡수할 수 있다면 풍부한 질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콩가 식물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꿈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고, 즉 뿌리옥 박테리아를 체내에 살게 하면서 대기의 주성분인 질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더 이제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공생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후라보노이드로 뿌리옥 박테리아를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 토양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그래서 두 번째 뿌리혹을 생성하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영양을 주고 당분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질소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하고 질소 영양분을 식물에게 주고 뿌리에게 주고 뿌리에게서 당분을 넣는 그런 공생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 고정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떻게 고정한다는 거지? 흡수한다는 거지? 이랬는데 우리 공기 중에는 그런 질소들이 흡수된 여기도 있지만 지구 대기 자체가 78% 질소가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하지만 그게 일부가 있는 산소고 대부분은 질소가 되어 있고 이거를 흡수하는 식물은 흡수해서 질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콩가 식물들이 이 질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질소를 흡수해서 토양 자체에 영양분을 보급하는 그런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가 식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산림 황폐됐을 때 산림 녹화 사업으로 콩가 식물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얘기하는 아카시 나무가 대표적으로 그런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콩가 식물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녹화 사업을 할 때 척박한 땅에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얇게 퍼지고 그다음에 땅을 비옥하게 해서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뿌리가 얇게 자라면서 뭐 무덤을 파헤친다는 뭐 그런 낭설들도 있지만 아카시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어쨌든 고가식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나무 자체가. 그리고 바람에도 뿌리가 얕아서 많이 쓰러지고 음, 그래서 아카시 나무가 뭐 산림을 방해한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옛날에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논두렁에 풋공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렁콩이라고 해서 모내기 전에 논두렁에다가 콩가식물인 자운형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기 중의 질소를 없애서 논의 질소 성분을 높이고자 했던 옛날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69페이지에 또 표시가 되죠. 논두렁에 자운형이라는 식물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질소 흡수하고 이런 것도 보면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콩가식물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논두렁 주변에 그런 콩가식물들을 심어서 좀 더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걸 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산림녹화 사업에 척박한 땅에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외에도 질소를 고정시켜서 하는 식물들이 질소 고정 나무들이 뭐 자기나무, 오리나무, 그다음에 물오리나무, 보리수나무, 보리장나무, 굴피나무, 북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오리나무도 비료목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비료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질소 고정 나무들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한 해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예. 이제 74페이지로 가볼까요? 74페이지. 여기에는 공생의 고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공생의 고뇌. 공생의 고뇌 74페이지. 뿌리 박테리아는 과연 그러면 잘 지내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콩가식물과 뿌리 박테리아는 정말 사이좋게 공생하고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콩가식물이 한 수 위라고 합니다. 뿌리 박테리아는 콩가식물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지만 너무 많아져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제공하는 당분량도 만만치 않고 보니 뿌리옥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면 콩가식물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질소 고정 능력이 약한 뿌리옥 박테리아에게는 영양분 공급을 중단하고 일을 못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콩가식물의 컨트롤이 좀 잔혹하다고 볼 수 있죠. 공생이라고 하여 절대 달콤한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콩가식물 같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고 떠벌렸는가? 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예를 든 것처럼 이 책은 나름 작가가 굉장히 우리의 일상과 어떤 생활 상황과 이렇게 빗대어서 약간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8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0페이지, 79페이지였습니다. 붉은색은 먹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0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복숭아, 감, 귤, 포도 등 나무 위에서 익는 과일들은 빨간색, 주황색, 연분홍색, 보라색 같은 붉은색 계열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가 붉은색을 가장 잘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녹색으로 쓴맛이 나고 씨앗이 연글지 않았을 때긴 씨앗이 연글지 않았을 때 먹히면 곤란하니까 쓴맛이 나는 물질을 축적하여 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과일색을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어서 이제 먹을 때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네. 녹색은 먹지 말라. 붉은색은 먹어도 좋다. 이것이 식물이 새나 동물과 주고받는 색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붉은색만 수집하는 새들이 보면 막 붉은색 병뚜껑을 물고 온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보면 새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막 물고서 자기 새집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붉은색의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열매가 익었다는 신호의 어떤 붉은색의 새들에게는 익숙하게 있다는 거죠. 새들을 유혹하는 붉은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단풍 얘기할 때 붉은색 단풍을 안토시아닌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노란색은 뭐죠? 가를로이드. 그 다음에 갈색은 타닌 성분. 그렇게 해서 단풍이 되는 색깔들도 각자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녹색의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녹색에 하고 있다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떨결을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본연에 가지고 있던 색깔들이 드러나는 거죠.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으면 붉은색이 되고 카를로이드? 이거 정확히 모르겠네. 되면 은행나무처럼 노란색이 되고 참나무들처럼 갈색이 되는 것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식물의 영양 생존 전략, 식물의 발칙한 사생활 2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